안녕하십니까. SS의 플랜트 진흥화팀의 양동훈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플랜트 진흥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물류 진흥화 이렇게 두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파트는 이 제조 진흥화는 아무래도 이제 이 정보 중심으로 그러면은 이 플랜트 진흥화나 물류 진흥화 부분은 약간 피지컬한 장치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오늘 보셨을 때 좀 볼거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플랜트 진흥화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 제가 내놓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 플랜트 진흥화가 뭔지 정의부터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정의한 거는 플랜트 EPCO 혁신을 위한 I2 기술 기반의 모든 활동,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의를 좀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뭐 EPCO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시는 부분은 다 아시는 용어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건설의 프로세스입니다. 건설이 제일 처음에 이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큐어먼트라고 그래가지고 구매 절차를 거쳐가지고, C가 컨스트럭션이죠. 시공을 하겠죠, 건설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플랜트를 운영하는 이런 EPCO 활동인데, 이런 EPCO 활동이 뭐 지금까지도 IT 기반으로 좀 돼왔지만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진흥화하는 IT 기술 기반으로 모든 활동을 갖다가 진흥화하는 우리가 이제 플랜트 진흥화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플랜트가 뭐가 있는가 보면 우리가 이제 옆에 보시면은 플랜트 안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팩토리라 그래가지고 제조 단위 공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제조 진흥화에 집중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제 플랜트 인프라 쪽, 플랜트 인프라라 그러면은 뭐 가스 케미칼이라든지 뭐 전력 공조, 그 다음에 어떤 뭐 오폐수라든지, 그 다음에 초순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 여러분 아파트도 가보면 뭐 그런 시설들이 다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생산의 어떤 품질 영역이라든지 환경안전 문제의 어떤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좀 진흥화를 해보자.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팩터리부터 해가지고 플랜트 인프라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진흥화하는 영역을 갖다가 플랜트 진흥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럼 이런 플랜트 진흥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 이 플랜트 진흥화를 해야 될까요? 그죠? 제조 진흥화를 해가지고 생산의 품질을 잘 만들어 생산성 있게 생산하면 되는데 왜 플랜트 진흥화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보면은 사실 이 플랜트 영역이 이제 제조 생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랜트 영역에 여러 가지 그 인프라 시설물들이 제조의 어떤 그 생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걸 한번 이제 좀 연계시켜가지고 품질에 연계시키는 어떤 그런 개설을 해보자는 거하고 또 플랜트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가스 케미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성이 있다 보니까 환경안전 사고가 일어나죠. 요즘 SOC성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좀 IT 기반으로 관리를 해서 미리 진단을 해서 건강도를 관리를 하고 이런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페인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플랜트 인프라 부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통신 어떤 그 배관함을 열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상하수 이렇게 열어보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플랜트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복잡한데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대부분 수작업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수작업을 한다 보니까 휴먼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실적으로 우리가 이 플랜트를 설계를 할 때는 도면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이게 이제 변화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이 도면하고 불일치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 해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트렌드는 뭐냐 그러면 글로벌 트렌드가 뭐냐 그러면 BIM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플랜트를 설계를 할 때도 3D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3D로 설계해서 이제 우리가 건물의 어떤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플랜트 영역에 IoT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제는 건강도를 좀 리모트로 실시간으로 진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보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AI를 또 써가지고 좀 빠르게 어떤 그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해보자. 이런 현상을 가고 있고. 또 이 플랜트 영역이 뭡니까? 굉장히 뭐 공동구라든지 사람이 좀 드나들기 힘들죠. 가스라든지 누출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AR, VR 환경을 써가지고 좀 관리 부분을 좀 강화해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페인 포인트를 갖다가 글로벌 선진사도 그렇고 또 글로벌 솔루션 업체도 그렇고 이런 IT 기술을 써가지고 이제 트렌드가 좀 이렇게 진흥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랜트 영역의 진흥화를 위해서 플랜트 건설 아까 이제 EPCO라고 말씀드렸는데 라이프 사이클 전 영역을 갖다가 연결을 해서 설계에서부터 시공하고 운영하는 전 단계를 갖다가 심리스하게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런 영역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좀 방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플랜트 진흥화 추진 방향은 이제 저희 SS 방향이죠. SS 방향은 EPCO 단계. 실제로 이제 P는 저희가 이제 안 하겠지만 ECO라고 하는 이 단계에 갖다가 그 단계별 업무 고도화를 해야겠다. 설계 부분도 지금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설계사가 갖다 주면은 그게 시공으로 연계도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설계하는 동안에 여러 어떤 조직 간의 협업 체계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여간 설계 단계의 어떤 진흥화,
또 시공 단계 진흥화, 운영 단계 진흥화, 이 단계별 진흥화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설계했던 데이터가 시공 단계도 연결이 되고 운영 단계 연결이 돼가지고 다시 또 운영 단계 데이터가 다시 설계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보자. 그러려 그러면은 이 각각의 단계별로 돼 있는 솔루션들의 데이터 통합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단계별의 어떤 그 업무 고도화와 어떤 이 퓨처 단계 전체의 통합 표준화 이 두 방향으로 지금 플랜트 진흥화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STS가 그러면 플랜트 진흥화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솔루션, 서비스 이게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지금 세로 축에 보면 이제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 솔루션 이 그림은 오늘 뭐 하루 종일 보셨던 그림이죠. 이제 플랜트 진흥화 쪽에서 보면은 플랫폼, 솔루션, 서비스가 있고 아까 이제 가로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PCO, 이 프로세스 영역이 있죠. 저희가 이제 플랫폼 영역에는 아마 아까 우리 안대중 사무께서 아마 얘기를 좀 하셨을 건데 저희가 어떤 그 저희 STS 어떤 그 플랫폼 안에 지금 요즘은 3DX 플랫폼이라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달에 출시를 하게 됐는데 이 3DX 플랫폼이라고 하는 놈이 뭐 하는 놈이냐 그러면은 이 솔루션 영역에 보면 저희가 내재화한 솔루션도 있지만은 글로벌에 굉장히 많은 플랜트 진흥화 관련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들이 데이터 호환성이 굉장히 안 되죠. 각자 동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넥스플랜트 3DX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어떻게 보면 좀 표준화의 그릇이 되겠는데 이 그릇에다가 저희가 내재화된 솔루션, 그 다음에 글로벌 선진사의 어떤 그런 솔루션들을 갖다 플러그인 시켜서 데이터 호환성을 줘서 설계에서부터 시공 운영 단계, 전 단계 데이터를 통합해서 좀 진흥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에 3DX 플랫폼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 장기가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내재화한 솔루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의 오토캐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글로벌 솔루션들을 가지고 같이 협업하는 체계로 솔루션들을 갖다가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위에 서비스 영역에 보면은 저희가 지금 3개 영역에 9대 서비스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플랫폼과 서비스를 엮어서 이 3개 영역의 9대 서비스를 어떤 플랜트 진흥화 영역에 고객한테 좀 제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럼 STS가 지금 플랜트 진흥화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좀 팀을 조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면은 이 그림도 앞에 저기 뭐 미라콤에서 발표하신 그 그림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역시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솔루션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설계 시공 운영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9대 서비스 영역을 했는데 저희가 이때 밑에 플랫폼 영역은 저희 연구소라든지 또 플랫폼 팀에서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솔루션 영역은 저희 팀에서도 또 각자 내재화하는 것도 있고 글로벌 어떤 선진사들의 어떤 솔루션을 어떤 플러그인을 형태로 협업 체계를 가져갈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역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설계 시공 운영 전체 건축 이 건설 EPCO 영역에 이 도메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컨설팅 엔지니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트 진흥화를 할 수 있는 부분, 설계 부분, 시공 부분, 또 운영 부분 이런 걸 IT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의 플랜트 진흥화를 갖다가 컨설팅하고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리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그 플랜트 진흥화에 대해서 약간 뭐 추상적이고도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럼 플랜트 진흥화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계 진흥화 영역으로 하죠. 5D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이 5D라고 하는 부분이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여기 보면 5D라고 해놓고 형상. 그래서 여기 5D가 이 3D 형상에다가 이 3D 데이터에다가 속성의 일리를 줄 수가 있고 동시작업한다고 5D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 지금 이렇게 동영상이 이제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건설의 어떤 그 이제 시공을 할 때 보면은 그 1차, 1차 배관이 있고 생산 설비가 있는데 생산 설비하고 배관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 배관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생산 설비 하나에 약 20여 개의 어떤 그 배관이 연결이 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최적 연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미리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가스라든지 공급 장치를 갖다가 우리가 그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배치를 잘못하면은 뭔가 케이블 이렇게 뭔가 배관 길이가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공률이 많이 생긴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 우리가 시공을 하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아까 그 여러 가지 한 20여 개의 어떤 배관의 종류를 갖다가 미리 이 5D2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할 때 이 최적 연결을 위해서 그 생산 설비하고 이 배관 사이에 어떤 길이를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공률이 많아지게 되면은
공률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그 생산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데 공률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회피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배관의 길이를 최적화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3D로 모델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산 설비와 인프라 설비와 최적 연결의 어떤 설계를 최적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저희가 스마트 레이아웃이라고 그래서 가스라든지 그런 그 공급 장치들이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배치를 갖다가 최적화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툴까지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설계 단계에서 지금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역시 운영 단계, 이 데이터들이 운영 단계까지 가서 전체적으로 설계 시공 운영에서 이런 어떤 그 배관의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플랜트 설계 진화 영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는 저희는 이제 그 플랜트 앞부분은 이제 설계 진흥화였고, 이 부분은 이제 설계 운영 진흥화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 드릴 수 있는 그 부분과 인텔리전트 P&ID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P&ID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P가 이제 파이핑이고요, I가 인스트루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가 이제 배관 이런 부분이고, 인스트루먼트가 제어계인데, 우리가 그 사람 몸도 보면은 옆에 이렇게 겉모양에 보면 스트럭처가 있으면은, 우리 몸 안에는 굉장히 많은 핏줄과 이런 배관들이 있죠. 이런 배관들을 갖다 제어하는 게 신경계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플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애관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안에 수많은 배관과 제어계로 이루어져 있죠. 센서 이런 부분으로. 근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게 이제 플랜트 영역의 페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런데 이제 이런 플랜트 영역이 이제 공동구라든지 그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사고도 나고, 그 다음에 이게 생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관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기준용과 체계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변경점 관리를 하자고 하는 게 인텔리전트 P&ID입니다. 인텔리전트 P&ID.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규 라인 같은 경우는 인텔리전트 P&ID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객체 기반 설계를 하겠죠. 이건 이제 아마 P&ID 모든 데이터가 이미 DB화가 될 수 있게끔 설계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럼 기존 라인은 어떻게 할 거냐? 기존 라인에는 우리가 역설계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엑셀의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스캐닝을 해가지고 이 P&ID 데이터를 도면 자동화라 그래서 저희가 인텔리전트 P&ID 솔루션이 이게 제공을 합니다. 엑셀 데이터를 넣게 되면 P&ID 도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3D로 스캔을 하게 되면 역시 P&ID 도면을 자동으로 색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제 플랜트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P&ID 데이터들을 실제로 반도체 같은 경우 약 9만 장의 그 P&ID 도면이 나와야 된답니다. 그런 걸 사람이 수작업으로 그릴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 2년마다 계속, 나라에 보면 PSM법이라고 그래서 프로세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P&ID 데이터와 현장 실무 데이터가 항상 같게끔 법제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런 시스템이 없게 되면은 2년마다 한 번씩 수작업으로 그리는 거죠. 그 9만 장의 도면을 갖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자동화를 하자.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자. 변경점 관리자라고 하는 게 인텔리전트 P&ID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라인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미리 이제 이렇게 이런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P&ID 설계를 하고, 기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스캐닝을 한다든지 엑셀 데이터의 정보를 가지고 도면 자동화를 해서 P&ID 도면을 그려주고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은 기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스템에 연계해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5D라든지 그런 쪽에 3D 모델링 데이터의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향후에 우리가 이제 설비가 추가가 된다면 P&ID가 추가가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관을 설계하고 반영을 하면은 이 P&ID가 자동으로 이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경점 관리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법제화가 돼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대단위의 플랜트는 아마 이제 머스트로 바로 빨리 가야 될 거고, 조그마한 단위 공장들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건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도 P&ID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의 어떤 그런 현재의 건강 상태라든지 제어기의 건강 상태,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점에서는 좀 간과를 한 거죠. 생산 설비의 어떤 건강성이라든지 어떤 생산하는 어떤 제품의 어떤 품질 이런 부분만 봤지, 인프라 영역의 영향성을 보지를 못했는데, 향후에는 아마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인텔리전트 P&ID라 그런 솔루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설계하고 이제 운영 영역에 이렇게 연계해서 솔루션을 보는데, 시공진흥화의 솔루션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 컨스트럭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이제 이 부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스마트 컨스트럭션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두 그림에는 건설 장비 생산성 분석하고 건설 자재 트래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한 가지를 추가한다 그러면은 설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설의 어떤 플랜트를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장에 가면은 소장들이 뭘 들고 다닙니까? 도면을 이렇게 들고 다니죠, 그죠? 종이로 들고 다닙니다. 근데 그게
현장에서도 이 도면의 핀치 설계라 그래가지고 많은 설계가 일어나는데 그게 원설계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 종이로 들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플랜트 진흥화에서는 설계 단계, 아까 이제 3DX 플랫폼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설계 단계의 그런 어떤 그런 그 플랜트 설계 데이터가 현장에 이게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연계돼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현장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변경되는 어떤 설계 영역이 그 부분이 실제로 사무실의 설계 부분까지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겠고요. 이 그림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 건설 장비 생산성 분석과 통합 모니터링인데 제조 공장의 생산 설비도 마찬가지로 건설 현장에도 굉장히 많은 생산 설비가 건설 장비가 투입이 됩니다. 예로 이제 반도체 공장 하나 질 때는 약 4,000대의 설비가 건설 장비가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제 뭐 실내 장비도 있을 거고 실외 장비도 있을 건데 대부분의 그 생산성을 분석해 보면 50%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로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부분에 IoT 센서를 달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건설 장비 생산성의 어떤 그 모니터링이라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ROI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설 자재 트래킹 이 부분도 이제 스케줄링하고 연계돼가지고 HBM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야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먼 장소에다 하게 되는데 이게 제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생산 공기 차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건설 자재 트래킹 ID 태그를 붙여가지고 그 트래킹에 의해서 제때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공기를 좀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또 태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 건설 장비의 진도를 갖다가 이렇게 실제로 3D로 우리가 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마트 컨스트럭션의 어떤 건설 장비라든지 아까 설계에서 어떤 시공 영역의 어떤 협업 체계라든지 건설 자재 트래킹 이런 세 가지 부분을 해서 우리가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트 진흥화 쪽이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이 마지막 장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설계하고 시공을 했으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플랜트도 그렇고 이 사회 어떤 그 6대 SOC도 그렇고 이 운영을 해서 이상 감지를 모니터링을 해서 사전에 이제 사고가 나기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약하죠. 약합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성수대교 이렇게 붕괴 사고라든지. 근데 우리나라 이런 어떤 그 SOC들이 보면은 한 70년대에 만들어진 법규가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게 사람은 건설 기술사가 수동으로 가서 다 진단을 하게 돼 있답니다, 이게.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이제 법규도 많이 고쳐지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모습은 뭐냐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이런 어떤 그 플랜트라든지 SOC 건물이 있으면 여기다가 IoT 센서를 달아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강통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걸 갖다가 AI 기반으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지금 마이다스 심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구조 해석의 이제 그 글로벌 업체인데 이 구조 해석의 어떤 엔진에다가 이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이 구조물이 건강적으로 어떤 이상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이 솔루션에 대해서 POC를 다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마이다스 IT라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또 산업안전시설관리공단하고 SDS하고 같이 POC를 해서 진도 대결하든지 특정 하나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설치를 해서 POC를 그 마지막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서비스 구현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플랫폼 안에다가 IoT나 AI 기술을 써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이제 그 사회 모든 어떤 그 SOC 안전망이 SOC 어떤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플랜트에 대해서 시설물이 사전에 좀 이상 감지가 모니터링 되고 의사 결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좀 가지고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린 플랜트 진흥화 영역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물류 진흥화 부분을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진흥화 부분은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제조 영역에 이제 공장 팩토리 안에 이제 물류 자동화에서 플랜트로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영역에 보면 아까 가스 케미칼 이런 통들이 있는데 이런 통들도 배부를 차가 싣고 와가지고 창고에 저장할 때 보면 사람이 굴려갖고 이렇게 무거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수작업을 운반하거나 대차로 운반하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자동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떤 그 팩토리 간의 어떤 동관 반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재가 창고에 이제 그 저장이 돼서 공장 안에 공급이 되는 그런 어떤 창고 자동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플랜트 쪽의 물류 자동화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물류 자동화 부분도 제조 공장 내의 어떤 자동화에서 저장 반송이라든지 이런 자동화에서 플랜트 영역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다 보니까 이제 물류 자동화 좀 트렌드를 잠깐 보면은
STS가 지금 이게 물류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죠.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한 2010년도를 종으로 보면 그 전까지는 하드웨어사 중심의 물류장치를 이렇게 이제 물류자동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류자동화 이제 지능화가 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사 중심으로 이거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도 보면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경쟁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도 역시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들이 이제 물류자동화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물류자동화를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정도 됐고, 저희는 지금 현재 한 3세대 플랫폼 기반의 어떤 그 통합 구축 세대에서 이제 4세대 지능화 영역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플랜트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제 저희가 이 물류자동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솔루션이나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같은 그림이지만은 이 플랫폼은 뭐 같은 영역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위에 솔루션 영역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아까 이제 플랜트 진흥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서드파트 솔루션들을 우리가 플러그인 형식이라 그러면은, 이 물류자동화는 이 설계 영역을 일부를 빼놓고는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내재화해서 통합 구축을 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영역이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물류자동화다 보면은, 아까는 이제 플랜트 진흥화는 EPCO 이렇게 불렀는데, 저희가 물류자동화 EPBO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다른 게 이제 B죠, B. B는 이제 컨스트럭션에서 B로 바뀐 건데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이렇게 이제 레고 쌓듯이 소프트웨어 하드를 이제 통합 구축한다는 부분인데, 실제 물류자동화 같은 경우에도 이 건설도 마찬가지지만 이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류자동화를 갖다가 우리가 구축하기 전에 물류 최적 동선을 찾아내고, 그다음 레이아웃을 최적 설계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PI 설계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제조 물류에서 이제 플랜트 물류, 유통 물류 이 세 영역 전 영역에 있어서 물류 PI 설계부터 시뮬레이션 최적 설계를 한 다음에 저희가 물류 장치를 직접 개발하고 제작한 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통합 구축해서 운영까지 하는 그런 체제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SDS 물류진흥 보유 역량은 사실은 이 물류자동화 부분은 이 전 영역, 여기 서드파티 솔루션이라고 해서 하드웨어 일부분을 저희가 이제 서드파티 솔루션 협업하는 거 있는데, 이 부분을 뺀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플랫폼이나 솔루션 전 영역이 저희가 내재화가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플랜트라든지 제조, 유통 물류로 좀 저희 전 영역을 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이런 일정 역량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박사급 설계 시뮬레이션 인력들 가지고 저희가 제조라든지 플랜트라든지 유통 쪽에 최적 설계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그 저희 이제 플랜트 진흥화나 물류 진흥화나 다 피지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포장재 투입 자동화입니다. 이 포장재가 얼마나 많으면 투입 자동화를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시면 공장이 1공장, 2공장, 3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다품종 소량입니다. 어떤 제품은 200개도 생산을 해요. 근데 한 제품의 포장재 종류가, 이 제품 종류가 한 50가지 되는데, 그게 국가별로 또 이렇게 또 설명서가 달라야 되니까 곱하기 30. 그 다음에 그 제품의 포장재가 아래 뚜껑, 윗 뚜껑, 설명서 뭐 급포장하다 보니까 5가지 정도. 그러면 한 제품의 포장재가 한 7,500개 정도 되는 거죠. 7,500개. 근데 그거를 한 제품에 어떤 걸 200개만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이게 수작업으로 공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요거를 갖다가 풀자동화를 했는 겁니다. 풀자동. 그래서 포장재를 차량에 싣고 오면 이 텔레스코프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꺼내죠. 자동으로 꺼내가지고 이 포장재를 갖다가 이 뒷팔레타이저로 포장재를 박스를 해체를 해가지고 이 포장재 별로 해가지고 이 멀티 셔틀이라고 하는 이 창고에 저장을 시킵니다. 멀티 셔틀. 요 옆에 보니 이제 멀티 셔틀이 보이죠? 이 멀티 셔틀이 보이면 22m, 61m, 16m 굉장히 거대한 기구물이고 보관량도 약 8만 박스 셀 정도. 여기 안에 이 거대한 어떤 멀티 셔틀이라고 하는 이 안에 셔틀이, 비클이죠, 비클이 175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속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시간당에 한 3,000박스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000박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멀티 셔틀 안에 이게 이제 포장재가 차량으로 들어오면 저장했다가 이 공장 안에서 이제 이 포장재를 좀 줘 이렇게 하겠죠, 그죠? 오다가 내려올 겁니다. 그럼 이 멀티 셔틀이 이 1공장, 2공장, 3공장에 필요한 포장재를 다 자기가 이 셔틀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 취합을 해가지고 밖으로 빼내면 이 자동 팔레타이저가 다시 또 박싱을 합니다. 박싱을 해가지고 컨베이어를 통해서 여기다 갖다 주면 이거 RTV라고 레일 가이드 트랜스퍼 비클인데 이 비클이 이 박스를 갖다가 이 1공장 투입할 때 2공장을 투입을 해줍니다.
이 정 공정을 갖다가 자동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전체 그동안에 이 영역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지게차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전체 설계를 했고, 세적 설계를 했고, 이게 레이아웃 설계, 기구 설계, 시스템 설계 다 해서 저희가 통합 구축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걸 좀 사례를 보시면은, 기존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수작업으로. 여기는 현재는 이제 이렇게 촬영해 오면은 자동으로 이걸 꺼냅니다. 그래, 멀티 셔틀, 이렇게,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셔틀에다가 집어넣는 컨베이어를 타고 들어가고요. 여기 셔틀들입니다, 이제. 이게 저 선반에서 움직이는 셔틀들. 이게 이제 그 구조물이거든요, 현재. 여기 위아래 기존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상당히 다른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멀티 셔틀이라는 건데 하나 이제 자동 창고인데 지금까지 이제 국내에 보시면은 대부분 자동 창고는 크레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크레인이 이렇게 이제 ASRS라고 꺼내고 하는 방식인데 이 멀티 셔틀 방식은 사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선반에다가 비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창고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보면은 그것도 한 대가 아니고 175대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비클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멀티 셔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당 많은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스피드가 요구되는 그런 창고에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부분은 역시 이것도 창고 자동화입니다. 창고 자동화인데 앞에 부분은 이제 그 창고 자체가 이제 그 전체 자동 창고라 그러면은 이 부분 아마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선반을 들고 다니는 거죠. AGV가 선반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적용 사례는 약 1000병 정도 되는 이런 그 부지에다가 선반이 한 그 몇백 개 되는 선반을 갖다 AGV가 AGV 위에 요 팔레트가 한 600kg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선반의 사이즈가 1250에 1250인데 그 위에다 600kg 정도의 어떤 그런 팔레트 어떤 뭡니까 이 재고 물량이죠. 뭐 원자재가 될 수 있고 완제품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입출고를 이게 이것도 자동 창고입니다. 이 안에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가장 어려운 건 뭐냐 그러면은 이 자동 창고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의 하드웨어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제어가 쉬운데 이 부분은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 팔레트가 전체가 출고가 되는 경우도 일부분만 또 출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갖다 이렇게 또 맥북인데 걷어내고 다시 또 이렇게 다시 그 저장을 하고 이러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이 팔레트가 자주 출고되는 게 어떤 거고 그런 최적 위치를 또 우리가 알고리즘 찾아내야 되고 AGV가 그 경로까지 간 최종 라우트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선반형 자동 창고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중심 회사에서는 못 만들죠. 지금까지 그렇게 만든 적도 없었어요.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뭐 SS처럼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가 이런 창고. 근데 앞에 창고하고 이 창고를 보면은 비용 차이가 한 10배 차이 납니다. 같은 기능을 해도.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전략적으로 좀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소개를 좀 드릴 생각이고요. 이것도 한번 좀 시뮬레이션은 이게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한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이제 실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오토모드라고 하는 그 시뮬레이션 그 툴로 우리 이제 박사급 인력들이 아까 이제 최적 설계 AGV가 몇 대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동선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설계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이제 그 테스트 하고 있는 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1250에 1250이고요. 요게 한 600km 정도 되는 그런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저희가 이제 시스템화한 게 셀프 로케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SMS라고 부르는데 요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 많은 로직이 들어가 있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오픈은 안 돼 있고 6월 3일 날 오픈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까 저기 그 창고 부분도 테스트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인력성이랑 한 25% 되고 적재도 한 14%. 그 다음에 이 자동화 리드 타임이 한 34% 개선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아마 이 사례가 아마 마지막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유통물류센터의 어떤 그 자동화인데, 일반적으로 유통센터는 온라인 유통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이제 이 유통센터에 어떤 제품들을 공급하는 이제 공급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차량으로 다 입고가 됩니다. 입고가 되면은, 입고되는 어떤 제품들이 이 캐로젤이라고 하는 저장 창고에 자동으로 쌓여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오다가 들어오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창고에서 제품을 피킹을 해야 되겠죠, 그죠? 피킹도 보면은 DPS라 그래서 이제 디지털 피킹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수동 선반이 있으면 여기서 디지털 피킹 시스템에서 이렇게 이제 제품을 피킹을 하게 돼 있고
GTP라고 해서 부츠투 펄슨이라고, 이거 약간 좀 자동화된 피킹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이 캐로젤이는 창고에서, 뭐라고 하죠? 박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박스에서 몇 개의 상품을 꺼내고, 오다만큼 상품을 꺼내고 다시 집어넣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품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박싱이 돼가지고 이 소트를 타게 됩니다. 이 소트를 타게 되게 되면은 이 소트가 여기 차량들이 딱 이렇게 출하가 지금 대기되고 있는데 강주 가는 거, 뭐 부산 가는 거, 울산 가는 거. 이렇게 차량대로 다 소팅이 자동으로 돼가지고 물류센터의 자동 창고 자동화가 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이 동탄에 있는 이제 물류센터인데 이 전체에 대한 어떤 레이아웃 설계부터 저희가 요 3개월 저희가 PI 설계를 했거든요. PI 설계를 하고 하드웨어도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성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선진사 하드웨어를 저희가 이제 협업을 했습니다. 유럽에 보면 셰퍼라는 회사 캐로젤을 저희가 썼고요. 일본에 호쿠쇼라는 소타를 써가지고 이런 전체 부분 설계를 저희가 했죠. 그런 하드웨어를 이제 제작을 맡겨서 공급을 했고 이런 하드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WCS라고 하는 이제 하드웨어 통합 제어는 저희가 내재화를 해서 저희가 통합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유통물류센터도 설계에서부터 통합 구축에서 운영까지 저희가 지금 통합을 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타고요. 컨베이어 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캐로젤이라고 하는 자동 저장 장치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피킹을 하게 되고 피킹한 박스가 이제 이 소타를 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슬라이드 슈라고 하는 건데 지역별로 이렇게 슬라이드 슈라는 이렇게 자기가 영역별로 이렇게 슈를 갖다가 지역별로 떨어뜨려 주게는 소팅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아마 2장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2장표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시간을 오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물류 자동화를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솔루션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례하고 뭐 솔루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물류 자동화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인에 사람을 다 빼고 무인화시키는 게 이제 물류 자동화인데 그 라인에 사람이 없어지면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장애가 나는지 잘 모르죠. 장애는 잘 모릅니다. 뭐 김 반장, 이 반장이 있을 때는 김 반장이 해줄 거라 생각도 있지만 사람이 없으면은 장애가 나는지도 잘 몰라요. 장애를 자동으로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이게 장애인지 아닌지. 장애가 났으면 또 이게 원인 분석을 빨리 해야 됩니다. 요즘은 물류자동화 해보면은 뭐 원인 분석하는데 뭐 1단위로 걸릴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장애를 분석을 빨리 해서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저희가 이제 우리가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는 부분이 이런 영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프라이틱스 AI라고 하는 저희 STS 솔루션을 써가지고 장애를 통합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를 자동으로 인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조치 가이드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장애를 분석할 때도 앞에 계시는 분한테 왜 기분 나쁘세요? 물어보면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옆에 분한테 물어보면은 부인하고 싸우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장애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연계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위에 상위 시스템도 있고 설비도 생산 설비하고 로딩하고 원로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어떤 모든 시스템의 연계 시스템을 같이 분석을 해서 우리가 장애 원인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는 1단위의 어떤 그 장애 원인 분석에서 분단위로 이렇게 좀 줄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이제 한 3년째 돼가고 있는데 계속 고도화 진흥화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물류 자동을 하면서 가장 그 신경을 쓰는 부분이 사람이 없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장애를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하고 분석을 하냐. 이런 장애 통합관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 브라이틱스 IoT를 써가지고 이제 플러그인입니다. 이게 저희 STS 좀 상당히 비싸죠. 비쌉니다. 그래서 SI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솔루션이 물류 제어 전체 통합 제어 솔루션이 아까 이제 보셨지만 그런 제어 솔루션에 물류 장치를 좀 플러그인 시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류 장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요즘은 노트북을 사면 마우스를 딱 끼면은 자기가 쫙 이렇게 좀 체킹을 해서 이제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저희가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브라이틱스 IoT 기술을 써가지고 이런 모든 물리장치 스펙, 인터페이스 스펙을 제어 스펙, 그 다음 장애관리 스펙, 오토 테스트 스펙, 이 세 가지 스펙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갖다가 이제 플러그인 하시는 쪽으로 계속 고도화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진흥하는 부분이 이제 넥스트플랜트 3DX라는 기술을 써서 결국은 이제 현장에 어떤 장애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 엔지니어하고 협업 체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해외 사업장하고 국내 이제 그 본사에서 협업 체계하는 3D 글래스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세 가지 기술을 저희가 합니다. 하나는 영상, 그다음에 보이스,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이제 해외 사업장이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뭐 중국어도 쓰고 뭐 헝가리어도 쓰고 번역 기능까지 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로 좀 3D 글래스를 해가지고 어떤 그 리모트 협업 체계 구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물류자동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계속 지금 고도화 진흥화를 해나가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팀이 이제 플랜트 진흥화 팀이고요. 아마 이제 오늘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아마 앞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그 동탄에 이제 플랜트 진흥화 센터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했고 이 플랜트 진흥화 센터는 뭐 저희가 거기서 뭘 많이 보여주자 이런 목적이 아니고 사실 이제 물류 자동화라든지 플랜트 진흥화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새로 하는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많은 설계도 하고 테스트도 해야 되는데 그런 설계 테스트 센터로 고객 여러분들 또 파트너사 분들도 오셔가지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설계 테스트 센터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교육이라고 많이 써놨는데 저희가 플랜트 진흥화나 물류 자동화를 해보니까 아직 고객분들도 이런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좀 이 설계에서부터 구축 운영을 갖다가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좀 교육을 좀 해가면서 그 플랜트 진흥화나 물류 진흥화를 하고 싶어서 이 교육 스케줄을 좀 저희가 거기서 뭐 1단위 아니면은 뭐 그다음에 반나절 단위 이렇게 해서 교육 스케줄 잡고 있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업종이라든지 이런 특화해가지고 좀 세미나나 워크숍도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궁금하시거나 부족했던 부분은 동탄 플랜트 진흥화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은 항상 오픈이 되어 있고요. 고객뿐만이 아니고 파트너사 분들도 언제 오셔도 됩니다. 같이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항상 상주이기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 세션으로 플랜트 진흥화하고 물류 진흥화 설명을 드렸는데 뭐 부족한 부분도 많았는데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